안녕하세요. 자, 자료는 받으셨죠? 일용 최종 마무리 정리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최종 종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바쁘죠? 바쁩니다,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는 이제 최종 여러분들이 이론 마무리할 때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시험장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 내용이 지금 꼼꼼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중개사법으로 한번 전체를 다 본다. 그럼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이걸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핵심 1입니다. 이 제정 목적, 이거는 뭐 20회, 21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암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공인인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부동산 중개업 있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지 부동산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주의하자. 부동산업이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 테마 핵심 2로 넘어갑니다. 용어의 정의. 올해 지금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30회, 31회, 32회 때 연타석으로 지금 지문 한두 개 정도만 냈고요. 이건 한 문제로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암기해 주시고 판례 태도를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6개 용어의 정의 바로 들어갑니다. 중개라 함은. 그럼 이거 6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출발점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가 꼭 나와야 되죠.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다른 말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공인인계사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공인인계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니까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중개업은 글자 수가 세 개니까 세 가지 요소다. 그래서 꼭 출발점 기억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개업공사예요. 그럼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만 나와야 돼요. 다른 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럼 공인인계사일지라도 개설 등록을 안 했다면 공인인계사가? 개업공사가? 아닙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응용화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인데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하자고 그랬죠.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공인인계사란 말 다음에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죠. 이 자는 3명 중에 1명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원 사원인 소속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원인 소공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묻고 있으니까 꼭 이해되시고 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리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 깔끔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판례 태도로 들어갑니다. 판례가 차라리 더 쉬워요. 1번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건데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를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개 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개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갑이요 자격증을 을한테 빌려줬거든요. 그랬고 이 을이 병정간에 거래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 거래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갑이 주장하기를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나는 적법 행위를 하라고 빌려준 거지 이거 불법 행위 하라고 빌려준 거 아니다. 얘가 불법 행위를 중개했으니까 이건 중개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자격증을 빌린 자가
불법 행위를 중개했다 하여 이게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고 자격증 대여로 처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이거 한 번 정도 물어보고 이제 알았는데 어쨌든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자가 그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인데 직접 방문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특이하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거 한 번도 안 낸 판례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도 되는데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상행이기 때문에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도 이건 상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은 상행이니까 그자가 중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행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4번 판례 갑니다. 우연한기에 단 1회가 나왔어요. 그럼 우연한기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니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거래 소개했어요. 그래도 중개 아니죠. 그럼 이에 대한 보수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 보수도. 자,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6번 판례입니다. 아주 잘 내는 판례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했어요. 그래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 아니죠.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중개업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이 금전 소비대차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알선도 이건 중개에 해당하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거 알선을 업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죠. 그래가지고 중개 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다만 질권은 제외죠. 질권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잘 아십니다.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이거 아직 보수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이거 약속 요구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벌할 수도 없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판례를 묻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버리고요. 나머지 이제 응용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용어의 정의를 이제 다 받고 중개대상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시험에서 계속 박스형으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판례의 태도를 묻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린 여전히 꼼꼼히 챙기고 갑니다. 자,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위주로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 3조에서 정해놓은 중개사물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요.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래서 금전채권 아니죠. 자동차도 아니죠. 기계도 아니죠. 선박, 항공기, 온천수 모두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토지 한 필지의 일부입니다. 물 되는 거 맞죠? 근데 토지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용익권의 목적이 되니까 중개사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중개사물 되는 거 맞죠? 맞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유치권이 제한이 있는 건물입니다. 즉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접도구역 내 토지.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뭐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라든가 가압류가 된 아파트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모두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면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불가한 게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공유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안 되더라. 그럼 국공유재산은 결국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입니다. 이거는 미채굴의 광물, 이것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포락지 역시 사건이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다만 이게 바닷가를 갖다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봐서 개인이 매립했어요. 그러면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될 수 있고,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닷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원, 공도, 뭐 국도나 지방도, 그다음 중요 문화재, 담장,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장, 암석, 정원석, 이건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가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요건,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권리를 기억하는데,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동산질권 안 되는 거죠. 질권은 우리는 중개상물의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권 안 되는 거고, 광업권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산업재산권 다 안 되는 거죠. 저작권도 안 되는 거고,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역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에 이전성이 없죠. 즉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이지만 이건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다 됩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권리 4가지. 유치권, 법정상권, 법정저당권, 부동산 환매권 다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되고 이전성이 있으니까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 해이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 개입이 불가능이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상속, 수용, 기보채나 그다음에 경공매 자체 안 되는 겁니다. 증여도 안 되는 거고, 환매권에 기한 환매 자체는 안 되는 거고, 점유 안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유치권의 성립, 법정사건의 성립이라든가 법정저당권의 성립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계약 전부 다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중개상권리에 해당하느냐, 중개대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만 잠깐 하고 가죠. 증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증여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 했어요. 그럼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유치권 되는 거고. 자, 근데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증여가 안 되듯이 증여가 안 돼요. 근데 증여된 토지는 됩니다. 그럼 똑같이 경매 안 되는 거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들 정확히 이해되시고,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 됩니다.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되지? 않는다. 건설기기가 안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해할 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일단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유치권 같은 거는 10괴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 그 박스 안의 내용은 거기까지였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그게 판례 태도가 지금 쭉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 관련 판례, 최근에 내는 건 주로 이제 판례 외에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워낙 많이 범했기 때문에 판례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1번 판례입니다. 이건 이제 분양권에 대한 판례였는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이게 분양권이죠. 그래서 장래의 건물은 중개사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분양권이죠, 이거.
이거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분양권 사건이었어요. 1번이 분양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주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3번 판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호수 주체미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의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 준 절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당첨이 드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나아가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고요.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가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아직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정해졌으니 이것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인 입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24회를 마지막으로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읽어봤더니 만약에 특정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시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주권이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2번, 3번 판례는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4번 판례에서부터 엄청 잘 묻는 건데 영업용 건물의 영업설 비품 등 유형물 여기서 끊어놔야 되죠.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여기서 끊어놓고요.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끊어놓고 이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의 거래를 소개했다? 당연히 중개 아니에요.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5번 판례입니다. 금전 채권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알고 있고 6번 판례입니다. 이주자 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입니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대토권의 거래를 중개했거든요.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7번 판례입니다. 이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인데 중개사물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물,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이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건물이라는 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도 있고 정착물이 되죠.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정착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주의할 점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민법상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 중개사물의 범위에는 입광공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일치한다는 틀렸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는 일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임목으로 내려갑니다. 이 임목에 대한 내용은 임목법의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7회 20회 때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아예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가다 요즘 질문이 최근에 내 이 질문을 2번이나 받았는데 아니 다른 교수님들은 1년 내내 그냥 내용을 요만큼만 가지고 그거만큼 계속 주입을 해 주시는데 왜 교수님은 갈수록 내용이 늘어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승질 같아갖고 내가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내가 듣지 말아라 그러고 싶은데 중개사법을 전혀 이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과목의 특성을.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만약에 60점 과목이면 여러분들한테 강의 이런 거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갑시다 이건. 나오면 찍어버리십시다. 그러고 이제 많은데 우리 과목은 60점 맞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락이에요. 필락입니다 이거. 우리 과목 60점 득점하면요 그냥 탈락이죠.
그럼 탈락인데 결국은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한다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고 도대체.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면 맥이 쫙 빠져. 그래갖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다 때려치고 그냥 여기 42쪽이죠 이게. 이런 자료만 갖고 1년 내내 해버릴까 그냥. 그죠? 네, 그래갖고 어쨌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올리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질문 내가 2번이나 받았어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닥쳐오는데 점수는 안 나와 중개사법이. 그러니까 이제 여름 받겠지. 내가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갖고 거기다 댓글에다 내가 답변에다 뭐라 달았는지 아십니까? 암기해라. 암기해라. 네 그러고 말았어 그냥. 암기해라. 다른 말 쓰고 싶었는데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암기하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과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본인도 분명히 그 질문 오신 분도 알고 있을 거야.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따구 질문 올리나니까. 그래갖고 참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 인목 있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이제 이 특강 자료에서 원래 이제 다루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루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읽어보세요. 자, 그럼 핵심 사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로 가요. 이제 이 공인인증서 제도인데 지금 이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2개로 나눠집니다.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제도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제도에서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짝수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시험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제 뭐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고, 응시 결격은 어떻게 되고,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뭐 기타 그 시험 공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요 자격증 양도 대여를 꼭 물어봐요 이거. 그러니까 양도 대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고 사칭 금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정책심의위원회도 커버하고 가야 되죠.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고 올해는 출제 안 하고 이 부분을 지금 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커버를 하고 갑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핵심사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 관련해서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다? 시도지사예요.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시험을 이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현재 위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시행처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인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2명은 시험을 본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음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자가 시험을 본다.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산자도 응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요. 그럼 이 자도 당연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요. 미성년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절대 안 냅니다. 이렇게 안 내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로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파산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모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결격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이제 관련 사항 같이 기억하는데 자격을 취소했어요. 그럼 3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된다고 했어요.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 5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문을 암기해버렸는데 5일이 딱 되게 되면 앞으로 가고 자격 정지가 들어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됐을 때 5일 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하는 이유가 시험을 못 보게 함이합니까? 그러니까 자격 정지 시에는 이거 5일 내 국장 보고 시도 통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시험 부정이자. 이자는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키는데 그러면 이자도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서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 기관에 모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자는 5년간 일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본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는데 시험은 한 지문에서 겹쳐서 묻질 않아요. 개별적으로 묻긴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럼 이걸 이제 한꺼번에 따져볼까요?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3년간 응시 못하죠. 요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얘는 결격이 돼요. 근데 시험 부정이자입니다. 5년간 응시 못하죠. 못하는데 요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묻진 않아요. 시험은 개별적으로 묻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해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응시 결격자 기억 꼭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 부를 때 제일 잘 묻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잘 묻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자 출제위원. 요건 숫자만 기억하자고요.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출제위원이 만약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몇 년간 위축금지? 5년. 요거 이제 기억만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시험 세부사항 공고거든요. 요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세부 공고 91년까지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의 유일한 숫자 91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고하는데 그럼 계략상 공고하지 않습니까?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죠.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어디다 하냐면요.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는 이제 공고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91년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그다음에 잘 묻는 게 이거예요. 고맙게도. 그러면 자격증 교부를 아주 잘 묻는데 체크 포인트예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의사가. 합격자 공고 나왔어요. 몇 달 내? 1월 내. 우리 공인중개사 법조계에서는 1월이 딱 두 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격증 교부가 1월이고 또 하나가 포상금 지급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시험 제도에서는 시험 시행 기관, 응시 결격, 자격증 교부 이걸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자격증을 분실했거든요. 재교부 신청합니다.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 제도 자격증 교부 같고요. 응시 수수료 반환이 나옵니다. 그럼 응시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보기 1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어요. 그럼 50%는 돌려받죠. 그러면 시험장에 안 가면 돌려준다, 안 돌린다? 안 돌려준다. 근데 응시수수료 반환은 22회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응시수수료 반환을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응시표 뒤집어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험표 뒤집어 오면 이제 거기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만약에 응시표 쫙 거두면 그거 걷는 법적 근거 내놔봐라 한번 따져보세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거 따지기가 곤란한가? 그럼 그냥 주지 뭐. 그리고 찍어버리지 이거 나오면 혹시. 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7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고 30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이건 짝수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 염두에 두고는 갑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죠. 그러니까 임의기관인 거 이해해 두시고 국토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고요.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장이 한다. 그러면 누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무시하자고 그랬습니다. 대신 요것만 기억했죠.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냈다.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이 지문 OX X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없다고 했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예요. 그럼 야는 위원이 될 수 있죠. 변호사직에 있는 자 위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될 수 없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만 스킬만 딱 이렇게 알고 가자. 이거는 그러면 위원회 임명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데 이때 위원장 한 명을 포함입니다. 위원수는 무조건 한 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그 다음 이제 위원회 제척사유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제척사유는 관련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나아가서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는데 법인의 임원인 관계가 있다. 위원이 임원이었다. 그럼 관계 있죠 지금. 나아가서 그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했다. 감정을 했다. 대리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건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제척사유에 이제 걸린 거고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스스로 회피를 해줘야 되죠. 그럼 회피하지 않았어요. 안건심의에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 임명 위촉권자가 이자니까 이자가 해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슬쩍 위원장으로 바꿔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기피의 수용 여부를 여기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사항이 뭐냐 이 문제인데 심의사항도 우리가 암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해하자고 그랬는데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중기업 육성이라든가 중기업 부수 변경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에서는 이거 팔로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팔로우하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안 나타 있는 의결사항이 뭐가 더 있느냐? 우리가 하나는 봤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럼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여기 의결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을 시행한다. 의결사항이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의결 거쳐야 되죠?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때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시험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그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간다면 여기 의결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에 대해서 저 위원 빼주세요 하고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럼 기피를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겠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위원회니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뭐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통보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 7일 전. 그래서 인자야 전등 소등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전등 소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집 통지 7일 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통보하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나머지 뭐 7번은 참고하세요. 출석위원한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위원은 제외죠. 이게 이제 거마비 아닙니까? 거마비.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인사 제도를 봤어요.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지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예요. 이건 이제 필수기관으로 돼 있고요. 근데 정책심의는 둘 수 있다고. 위원장은 여기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정책심의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 명씩 호선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회장이 사실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을 합니다. 사실은 협회 회장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위원회 수는 정책심의는 7명에서 11명이고 여기는 1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18로 기억했고 요걸 19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 기억했고 임기는 둘 다 똑같이 2년이에요. 2년이고 그다음 이제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임기는 2년이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기억했는데 만약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내버린 거예요. 연임할 수 없다. 그럼 이 지문 OX X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령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 일단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소집 통지는 정책 심의는 7년에 하게 돼 있고 운영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 요 심의사항, 요거는 이제 뭐 가볍게 참고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제적위원 과반수에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나머지 위원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건 둘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둘이 차이점 가볍게 정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인사 제도에서 양도되어 사칭 금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제지에 관한 사항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양도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어요. 자격 취소하죠. 그리고 ND 1-1입니다. 사칭자는 1-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고 판례만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요거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계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여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등록증 대여라고 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그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대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누차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했대요. 그럼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요 판례는 옆에 페이지 지금 5페이지예요. 5페이지 5번 판례 있죠. 밑에. 찾았어요? 무자격자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그랬죠. 이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찾으세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더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이 나왔다.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2번 판례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공사 명의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래서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자신의 인감을 나란히 주는 방법으로 키워드는 그거예요. 직접 공인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거는 자격증 대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작성 계약서에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면 이건 대여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번 판례는 너무 잘 아십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이었어요. 이거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죠. 그래서 알고 있고요. 혹시 말이에요. 시험에서 발품 부동산, 무자격자가 발품 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썼거나 간판을 설치했거나 또는 부동산 카페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혹시 나오면요. 이것도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죠. 그래갖고 김포에서 이제 50대 중년 여성이 벌금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그래서 발품 부동산 카페 요거 나오면 이것도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자, 그래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공인인계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계사 제도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으로 들어갈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으로 갑니다. 5페이지. 지금 속도 따라오는데 지장 없죠? 예. 그럼 이제 요 등록에 대한 부분은 넘어왔는데 이 등록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작년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요.
이게 등록 기준하고 결격을 같이 엮어가지고 박스형으로 그냥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냥 박스형으로. 그래갖고 등록 기준 쪽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록할 수 있느냐 요거하고 피특정 후견인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엮어서 한 문제로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이 등록에 대해서 등록 기준, 등록에 대한 부분하고 결격을 따로 낼 거예요. 문제를 분명히.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은 엄청 잘 내고 거의 매회 내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현재 작년에 가볍게 물어봤으니까 올해 틀림없이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을 한다. 그럼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땐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죠. 자, 그런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잘 묻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면 되지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죠. 알고 있고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명 중에 1명은 공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임원, 사원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사해야 된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놨는데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은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되죠. 이거야 되고요. 자, 그러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일 잘 묻는 게 이거예요. 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게 원칙인데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이거는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이의제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임원, 사원 전체가 다 받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알고 있고 결격자가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안 틀려요.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거든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 서류가 옆에 정리가 돼 있는데 요거를 어려워하니까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등록 신청 서류 관련해서는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 소지 지원할 시군 구청장이 한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이때 신청을 할 때 서류를 내는데 안 내는 걸 거꾸로 기억하세요. 안 내는 거를. 그럼 이제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데 뭐 보증 설정 서류 같은 건 요즘 묻지도 않는데 어쨌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 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그랬죠. 이거 내지 않고요. 자격증4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직접 확인 요청하죠. 안 내는 거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있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도 내는 데가 없다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지 않는다.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데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놨다. 그럼 이때는 제출을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외국인만 내는 거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등명서로도 같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을 했는데 기준에 없는 걸 한 가지 낸다. 그게 뭐다? 여권요? 사진 내게 돼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자격증 4번 내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류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이거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류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밑에가 절차인데 이 절차는 솔직히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차 관련해서 중요 지문은 그 밑에 이제 실려져 있는데 어쨌든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 통지를 해주죠. 그럼 등록 통지는 며칠? 7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7일. 그래서 등록 통지는 7일. 이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개설 등록이 된 거고 그럼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 내주게 돼 있죠.
그럼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내준다. 그럼 이제 등록증을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업무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 통지가 된 자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그랬는데 등록 통지가 됐는데 등록이 됐는데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합니다. 그럼 휴업 신고하셔야 되죠? 이제 요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거든요. 등록증이 나갔습니다. 등록증이 나가면 협회에다 이 사실을 우리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죠.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절차에서는 7일을 꼭 기억하시고 7일 내 등록을 통지하는 거지 7일 내 등록증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이게 구조 이행 조문인데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에 등록에서 이 지문을 잘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해 두시는데 이때 소공사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이게 소공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제일 잘 되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 해갖고 땡땡 해놨는데 이 특수법인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3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묻는데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그러면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임원 중에 3분의 1이 공사 아니어도 되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등록 기준 적용해야 하네요.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한테는 적용하잖아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 한다는 요건이 있죠. 공인인사 한다.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올해 안 물어보겠죠. 요거 엄청 잘 물어봤는데 보증 설정 금액이 내년에 지금 2배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역요금이 현재 얼마?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왜 봐준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있잖아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주 잘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만 딱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서부터 정리된 게 뭐냐면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부정등록이 있거든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만 딱 정리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재는 기억을 하고 가야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를 기억만 살리고 가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시는데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랬죠. 이러면 이 보수약정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4번 판례입니다. 공사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라고 나왔어요. 우연한 기회 단 1회가 나왔습니다. 이 보수약정을 했거든요. 그럼 보수약정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3, 4번 구분되세요? 3, 4번 판례. 그러니까 판례를 보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핵심 키워드.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보수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근데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보수약정 했습니다. 그럼 이 보수약정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의칙이나 형평원칙에서 너무 과했을 때는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판례 말씀드렸어요.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어요. 그럼 그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예요. 따라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등록업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물었던 거죠. 이미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업공사에게, 즉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무등록업자죠. 이 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 의뢰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요. 나아가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뭐라고요? 공범.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죠. 그럼 무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3-3. 이자 일름은 포상금 주는 거 맞죠? 그래서 포상금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체결시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계약은 유효다. 맞죠? 우리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자격자, 무등록업자가 체결시킨 계약도 일단은 유효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겠고요. 이제 결격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왔는데 결격 사유 올해 정통으로 한 문제 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한 능력자 3명이 결격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의견이. 그럼 이제 3명 딱 결격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요. 이거 우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나왔다. 얘는 결격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피성년 의견은 결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피특정 의견이 있죠.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피특정 의견은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야 아니라는 거,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었냐인데 뭐 이거는 24회 때 한번 물어보고 말았는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야는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파산자는 복권이 돼야지만 벗어나는 거죠. 피성년, 피한정 후에는 종료 심판이 돼야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수용자 3명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했다, 집행을 면제했다. 몇 년? 3년 결격.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용자는요. 요거 외에는 요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석방,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이 있는데 요거는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만 딱 해두시는데 요즘 조문대로네요.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을 면제했다. 그러면 이건 3년 결격이다 기억해 두시는데 만기 석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집행 종료한 거죠. 그럼 몇 년? 3년 알고 있고 가석방과 특별 사면 이제 구분했죠. 가석방이라는 것은 임시로 석방한 것으로서 내가 형을 받았는데 다 못 마치고 나온다고 했어요. 중간에 이게 이제 가석방인데 그럼 가석방을 받은 자는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라는 거고 요 기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럼 가석방되어 3년 경과한 자 그러면 얘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람을 정하여 집행을 면제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3년 결격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제도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려운데 특별사 받으면 3년, 가석방 받으면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일반 사면은 알고 있어요. 이제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죠. 근데 일반 사면은 묻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해만 해두시고요. 16회 때 그러니까 가석방하고 특별 사면 요걸 이제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벌써 15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문제는 집행유예하고 벌금을 무지하게 잘못 줘.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집행유예를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럼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없던 일로.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야는 2년만 결격이죠. 딱 2년만 결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했을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딱 2년이 결격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요거 안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했는데 집행유예는 유예기한 결격 맞죠? 근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벌금이 뜨면 무슨 법 위반인지 꼭 체크해야 되죠. 우리 법이랑 몇 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럼 타법 위반 벌금 받았어요. 결격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 꼭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 이상 받았습니다. 결격이 아니다. 이 점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수용자 집행유예와 벌금을 다 받는데 금고, 징역,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고 받으면 바로 결격이죠. 금고, 징역,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고 받으면 바로 결격이죠. 근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다? 우리 법이어야 돼요. 그것도 300 이상이 됩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 기억만 하면 돼요. 자격 취소했거든요.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쉬어야 되고,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 맞죠? 정지기간 중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럼 몇 년? 3년 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맞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을 진행하는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그 사유 발생 당시, 이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처분 당시가 아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 12명 중에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이 법인은 결격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결격의 기본 골격이에요. 이게 이제 결격의 기본 골격이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내용.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되도록 안 내는 걸 바라고 있는데, 1번은 아셔요. 그냥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결격 여부에 해당한 여부를 신원 조회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건 뭐 알고 있고,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2번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습니다. 이거 해소해야 되죠. 몇 개월 내? 2개월 내. 안 하면 등록 취소. 법인의 등록 취소예요. 필취입니다. 임원 사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하면 필취. 근데 직원인 소공입니다. 보조원입니다.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안 했어요. 이때는 없죠. 꼭 기억해 두세요. 구분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서 하면 필취. 고용인,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달 내에서 하면 이건 없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은 이해만 해 두시는데, 우리 중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 버렸어요. 재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죠. 그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그래서 알아만 보시면 되는데, 3번은 중기업을 영위하다 폐업 신고했어요.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들어갔는데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중 소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1년을 쉬고 재등록을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기서 이중 소속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자는 결격 기간이 원래 3년이 가야 되겠지만 등록 취소니까 3년에서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 이 폐업 기간을 빼주겠다는 얘기죠. 1년을 빼줍니다. 그럼 얘는 몇 년만? 2년만 결격이에요. 그럼 있잖아요. 이게 응용된 지문이 그거라고 그랬죠.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그는 결격 기간이 3년이다. 3년간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면 이 지문은 O다 X다? X다.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했죠. 절대 결격이 3년이 될 수가 없다. 하루를 쉬어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상급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 3번. 그 다음 이제 4번.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요거 올해 준비를 꼭 하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내든 안 내든 염두에 두자고 그랬어요. 31회 때 해상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출제자들이 기출문제를 본다고 그랬죠. 다. 최근 3년 거는 무조건 봐요. 감안해갖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냈었네? 자기가 또 낼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오류를 범했네? 자기가 또 한 번 내요. 오류를 범한 걸.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4번. 우리 등록 취소하면 원래 3년 결격이잖아요. 3년이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더라. 사망 해산 이제 아셔요.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라는 거 알아봐요, 이제. 그다음에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거. 기준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임취 사유죠. 임취 사유 첫 번째인데 기준 미달 등록 취소 결격이 아니다. 요걸 꼭 기억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는 게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됐다.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야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건드리기를 바라는데 이게 한 번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은 꼭 기억해 주시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 아니야. 바로 이제 적기시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이 되는 거다. 이해하였죠? 우리 이거 동영에서 연습했잖아요, 지금. 했죠? 그래갖고 어쨌든 일단 기억을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시험 부정이지 않은 5년간 응시를 정지시키고 있고요. 근데 2호 기간 동안 중개보존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6번도 참고사항인데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를 한꺼번에 재판해요. 이거를 경합범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럼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때릴 때는 결격 여부를 잡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얼마고 형법 위반 얼마인지 다른 법 위반 얼마인지를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해만 딱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아도 이거 300 이상을 받아도 결격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결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